1920년 10월, 만주 청산리 계곡. 차가운 가을바람 속에 매복해 있던 2천여 명의 독립군들이 일본군 5만 대군을 향해 일제히 방아쇠를 당깁니다. 우리가 아는 청산리 대첩의 그 뜨거운 순간입니다. 당시 추위와 굶주림에 떨며 독립을 위해 일본 제국과 싸우던 그분들의 의지 안에는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키고 싶은 국가 정통성에 대한 묵직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족보이자 가문의 운명을 두고 쉬 하며 수백 년 동안 비전하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독립군 주력부대였던 북로 군정서의 총재 서일 사령관, 그리고 김좌진 장군을 비롯해 독립군의 85% 이상이 대존교 신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흥 무관학교의 기반을 물론 홍범도, 신채호, 박은식 선생님처럼 주로 해외파 무장 독립군들은 대종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있어 단군은 신앙이었고 부여와 고구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식민지의 노예가 아니다. 대륙을 호령했던 북부여의 후예다. 우리 피 속에는 대륙을 호령하던 찬란한 문화의 DNA가 흐른다. 오늘 우리가 펼쳐볼 북부여기는 창작묵이 아닙니다. 나라를 잃은 청년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게 만들었던 강력한 긍지였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처절한 역사의 기록을 향해 다른 나라도 아닌 바로 우리 안의 일부에서 차가운 푸대접을 받기도 하는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거 구한말에 독립운동가들이 애국심 고취하려고 지어낸 소설 아니냐? 위서다, 가짜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 비판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비판을 해줬으면 하는 의도에서 이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먼저 이 책의 원조자인 고려 말의 지성들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북부여기를 쓴 휴회거사 범장, 그리고 그와 뜻을 함께한 행촌 이암. 이분들은 무슨 방구석에 앉아 공상이나 즐기던 한가한 호사가들이 아니었어요. 이암은 지금의 국무총리급인 고려의 수문화 시중을 지냈고 범장 역시 금자광록대부 평장사라는 고위 관직에 있었던 당대 최고의 엘리트 관료였습니다. 그분들의 시대는 원나라의 간섭과 홍건적의 침입으로 많은 사서들이 불에 타 사라지고 국가의 존망이 걸린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일국의 총리급 인사들이 할 일이 없어서 서재에 앉아 있지도 않은 가짜 역사를 창작하고 있었을까요? 그분들이 고위 관료였기에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왕실의 비밀 서고와 고대 사료들에 접근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분들 생각은 나라는 망할지라도 역사의 뼈대인 국통맥이 살아있으면 언젠가 후손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간절한 마음이겠죠? 이건 창작 소설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남기는 비장한 유서이자 공동체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또한 독립운동가들이 창작했다는 주장도 있곤 한데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지며 그분들에게 죄송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산속에 숨어서 일본군과 싸우며 풀부리로 연명하던 독립군들이 언제 그 복잡한 고대의 천문현상과 치밀한 왕실 연대기를 빗선 종이에 지어내고 계셨겠습니까? 무슨 신춘문예에 응모할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아니,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추리소설 문학상이라도 주시던가. 제 말이 그거예요. 이 사설을 무슨 개연수, 이유립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발명이라도 했답니까? 범장과 이암 같은 선조들이 목숨 걸고 남긴 기록을 내용만이라도 지켜내신 거죠. 조선의 유교도 그 옛날 죽간들을 찾아 태우던 진시황의 분서 갱요 사건 때도 그 내용을 지키려 암성의 방식으로 전해온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조선의 성리학도 위서에서 출발한 셈이 되겠네요. 불교 정경은 어떻고요? 심지어 지금도 스님들은 개송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뭐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렵게 지켜낸 이 내용의 문장들은 다소 어렵고 건조하지만 그 행간에는 역사를 뺏기지 않으려는 치열한 투쟁심이 서려 있습니다. 이제 그 바통을 단단히 지고 신화의 안개를 걷어낸 기원전 239년의 만주 벌판, 그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은 아주 오래전 기원전 239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볼 때 시야를 조금만 넓혀서 당시 유라시아 전체의 판세를 읽어야만 이 시기에 대한 이해나 맥락이 더 잘 보입니다. 기원전 239년 임술년, 이 해는 세계사적으로도 아주 살벌한 해였습니다. 서쪽 중원의 대륙의 진시황이 아직 재위하던 시절, 천하 통일을 목전에 두고 피비린내 나는 정복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북쪽 초원에서는 흉족들이 거대한 태풍처럼 세력을 규합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힘이 없으면 국가가 지도에서 지워지는 대변화의 시대였죠.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동북아시아의 패자인 고조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 대부여라고 불리던 이 오래된 제국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슬프게도 마치 수명을 다한 거대한 고목나무처럼 속이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에고, 당시 지층을 고고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분석 결과들이 나옵니다. 고조선 말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 유적들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급격히 상실되고 있다는 증거들도 나오는데요. 원래 강력한 국가라면 도성과 지방의 유물 양식이 통일되어 있어야 할 텐데 이 시기 만주 일대의 유물들을 보면 각 지역마다 독자적인 무기, 독자적인 청동기 양식들이 난립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중앙의 단군이 모든 지방까지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고 5개의 권력이라고 불리던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의 귀족들이 제멋대로 군대를 키우고 세금을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단군색이나 북부여기 등의 문헌 기록을 교차로 경증해보면 당시 47세 단군인 고열가가 정시의 환멸을 느끼고 산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한 은퇴가 아니라 국가 리더십의 붕괴, 즉 식물정부 상태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니, 국제 정세는 전쟁 직전의 화약고인데 국가는 리더십 공백 상태라고요? 그건 국가 멸망의 공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때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진나라의 진시황에게 먹히거나 북쪽 흉노의 말발구발에 뒷밟힐 처지였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타이밍인 기원전 239년 4월에 한 남자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하여 해모수. 군사 전략가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현실 정치가이자 군벌이었습니다. 그가 기병한 장소를 보십시오. 바로 웅심산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곳을 지금의 김림성 설안현 혹은 그 인근의 전략적 요충지로 추측합니다. 왜 하필 수도인 왕검성이 아니라 웅심산이었을까요? 이것은 그가 기존의 부패한 중앙 귀족들과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세력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현대로 치면 수도권의 썩은 정치를 피해 지방 거점 도시에서 혁명군을 조직한 셈이죠. 오, 그렇군요. 해모수의 출신 성분에 대하여 북부여기와 여러 제야 사서들에는 고조선 왕실의 먼 종실, 그러니까 고리국 출신의 실력자였다고 전합니다. 그냥 아무나 내가 왕이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 오가라고 불리는 귀족들이 해모수를 따랐던 이유는 그가 명분과 무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상징이 있습니다. 5마리의 용이 끌고 다닌다는 바로 오룡차입니다. 기록에 해모수가 오룡처를 타고 내려왔다고 하니 다들 여기서 에이 이거 전설이네 하고 책을 덮어버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상징 기호학적으로 이것을 해독하면 소름 돋는 정치적 이유가 나타납니다. 숫자 5는 당시 고조선을 구성하던 오부족 연맹체를 의미하고요. 용은 왕권의 상징이었죠. 즉 해모수가 5마리 용이 끄는 수레를 탔다는 건 난립하던 오부족의 수장들이 해모수에게 무릎을 꿇고 그에게 통치권을 위임했다는 정치적 대타협의 의전 행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피를 보겠다는 내전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력으로 이루어낸 무혈 쿠데타 혹은 추대라는 점이죠. 해모수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당장 내전을 벌여서 국력을 소모하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진나라나 흉노에게 좋은 일만 시킨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웅심산에 500명의 정예부대를 거느리고 자신의 위력을 보여주면서도 끊임없이 귀족들을 설득하고 회유하며 북부여라는 새로운 깃발 아래 통합시킨 것이죠. 그 500명의 종자들도 그냥 단순한 하인이 아닙니다. 삼국유사나 중국 측 기록에 등장하는 건국 시조들의 측근 세력을 보면 대개 무장 집단이면서 동시에 행정 능력을 갖춘 엘리트 참모진입니다. 해모수는 이들을 데리고 구체제의 수도가 아닌 새로운 전략 거점인 백악산의 아사달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 천도 과정도 역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구체제의 기득권이 득실거리는 곳에선 개혁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랬군요. 백악산 아사달의 위치에 대해서는 학계에 논란이 많지만 학계의 통설과 당시 고고학 분포를 종합해보면 지금의 장춘, 농안 일대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곳은 만주 평원의 한복판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죠. 해모스는 이곳의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북부여라 정합니다. 여기서 부여라는 이름의 어원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부여는 불, 북다, 밝다에서 유래했다는데요. 그러니까 그 뜻을 광명의 나라, 해가 뜨는 동방의 나라라고 했다는 거죠. 이 점은 해모수가 정한 연호인 광명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했으니까요. 해모수는 스스로를 천왕랑, 즉 태양신의 대리인으로 포지셔닝함으로써 붕괴된 고조선의 민심을 빛이라는 하나의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다시 묶어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데올로기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죠. 해모수는 즉위 직후 아주 강력한 하드웨어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바로 군제개혁과 법치도 확립입니다. 당시 만주 일대에 출토되는 유물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이 세형 동검과 초기 철기의 등장이랍니다. 고조선 시기에 비파형 동검이 의식용이나 지휘관용 성격이 강했다면 해모수 시기에 확산된 세형 동검과 철제 무기들은 실전 살상용이랍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북부여가 건국되면서 군대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존의 느슨한 부족군에서 국가가 직접 무기를 지급하고 훈련시키는 중앙상병군 체제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해모수는 이 강력한 무력을 바탕으로 47세 단군 고열가가 버리고 간 옛 고조선의 영역을 빠르게 접수하고 무너진 국경방어선을 다시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때 해모수의 북부여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만주 벌판은 진나라의 군현이 되거나 흉노의 목초지 신세가 되었겠지요. 우리가 지금 한국어를 쓰고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정체성의 분기점도 바로 기원전 239년의 이 건국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오, 그런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린 이 시기의 역사에 대하여 대부분 잘 모르죠. 중국 사서인 논형이나 위략에도 분명히 북위에 탕리국 북부여가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광개토대왕비에도 시조가 북부여 출신임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말이죠. 심지어 19세기 말 발견된 모두르 묘지명에는 고구려의 건국 내력을 설명하면서 원조단군이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당대 사람들은 해모수의 존재를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고 숭배했는데 후손인 우리가 오히려 그거 신화 아니냐 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네요. 국가를 세우는 것이 영웅의 몫이라면 국가를 굴러가게 만드는 것은 시스템의 몫이겠죠. 기원전 195년 북부여의 건국 시조 해모수가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대부분의 유목 제국이나 고대 국가들은 보통 이런 시점에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강력한 카리스마가 사라지면 각 부족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이탈하거나 내전이 벌어지기 십상이죠. 하지만 북부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답니다. 그 비결은 바로 2세 단군인 모수리가 구축한 정교한 국가 운영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주역 북부여기에 나오는 아주 짧은 한 문장을 봅시다. 경향분견 쭉, 그러니까 이 뜻은 서울과 지방을 나누어 관리를 파견했다라는 것인데 이 네 글자는 단순히 관리를 보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건 북부여가 봉건제 혹은 부족 연맹체 단계를 넘어서서 중앙 집권적 관료제 국가로 진화했다는 증거라는 점이죠. 와우, 이 경양분견의 의미를 당시 고고학 상황과 연결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 시기 만주 지역의 유적들을 보면 토성의 축조 방식이나 주거 형태가 규격화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건 중앙정부가 표준화된 설계도를 가지고 지방의 성곽 건설을 지휘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전까지의 지방 호족들은 자기 땅에서 거의 왕처럼 군림했었답니다. 세금도 자기가 걷고 군대도 자기가 부렸었죠. 그런데 모수리 당군은 중앙에서 훈련받은 엘리트 관리들을 지방의 거점 도시들로 파견한 겁니다. 과연 이들은 내려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가장 먼저 신경 쓴 일이 바로 호구 조사입니다. 기록에 보면 백성의 수를 헤아렸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국가 행정의 기본을 마련했다는 거죠. 누가 어디에 사는지 알아야 세금을 걷고 군대를 징집하고 법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요. 즉 경양분견은 지방 호족들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중앙정부가 회수해버린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모수리 단군의 정치력이 또 빛을 발합니다. 보통 이렇게 지방기득권을 뺏으려 하면 반란이 일어나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모수리 단군은 강압적인 방법만 쓰진 않았다고 합니다. 모수리 당군은 백성들의 마음, 즉 민심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 호구조사의 또 다른 목적이 바로 구율, 즉 복지였으니까요. 당시 만주 지역은 기후가 척박해서 흉년이 잦았거든요. 부족장들은 흉년이 들어도 백성을 챙길 여력이 없거나 의지도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국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맨날 수탈만 해가는 옆집 부족장보다 쌀을 줘서 우리 가족을 살려주는 중앙의 단군이 훨씬 더 고마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니라 백성들의 충성심을 지방 호족에게서 중안의 황제에게로 돌려놓는 고도의 민심 장악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 결과로 북부연은 건국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내부 결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수리 단군은 그런 식으로 재정과 인력이 확보되자 이번엔 국방력을 강화하게 되는 거죠. 당시 국제정세를 보면 서쪽에서는 한나라가 건국 초기에 혼란을 수습하고 서서히 힘을 키우고 있었으며 북쪽의 흉노족들은 묵득선우라는 걸출한 영웅이 등장해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상태였답니다. 모수리는 이들 사이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고슴도치 전략을 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를 건들면 너네도 피를 본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모수리는 국경지대의 성곽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신지와 읍차 같은 지방 관료들에게까지 군사훈련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특히나 이 시기 북부여의 무기체계를 보면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특징을 보이는데 철제 무기의 생산과 보급을 국가가 독점 관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력한 중앙집 권력이 없으면 철 같은 전략 물자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북부연은 모수리 정권의 시스템 혁명 덕분에 부국 강병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창고에는 곡식이 쌓이고 국경에는 잘 정예 병사들을 배치할 수 있었죠. 이런 안정은 3세 단군인 고해사 시대까지 이어지며 문화적 전성기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북부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문화 코드도 등장하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도 잘 아는 백이와 영고입니다. 우리가 흔히 백이민족이라고 하지만 그 기원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역 북부여기와 중국 사서들을 종합해보면 부여 사람들은 흰옷을 숭상하고 즐겨 입었다는 기록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션 취향의 수준이 아니라 태양 숭배 사상, 즉 광명을 추구하는 북부여의 천손 건국 이념이 백성들의 생활 양식까지도 깊숙이 뿌리내렸다는 증거인 거죠. 모든 백성이 같은 색의 옷을 입고 같은 노래를 부르며 축제를 즐긴다. 이것이야말로 이질적인 부족들을 하나로 용합시키는 커다란 문화적 일체였습니다. 뭔가를 함께한다고 생각하니 뭉클하네요. 특히 10월의 제천 행사인 영고는 그 정점이었습니다. 서로 전쟁을 하더라도 영고 기간에는 휴전을 했고 죄수들 사면 행사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런 걸 보면 북부여 사회가 지향했던 가치가 무엇인지 알 것 같네요. 화합과 상생, 엄격한 법치 국가이면서도 1년에 한 번은 모든 계급장을 떼고 격없이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해방구를 열어줄 줄 아는 유연함. 일종의 야자 타임인가요? 이런 것이 북부여라는 제국을 180년 동안 지탱해준 소프트 파워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영원한 평화를 허락하지 않았죠. 북부여가 이렇게 내실을 다지고 있을 때 서쪽 중원대륙에서는 거대한 괴물이 깨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가장 호전적이고 팽창적인 제국, 한나라, 그리고 그 정점에 서 있는 정복군주, 한무제, 그 이름하여 유철. 그의 탐욕이 점점 동쪽에 있는 북부여를 향해 시작하게 됩니다. 과연 북부여가 공들여 쌓아 올린 이 시스템이 당계 최강이라 불렸던 한나라의 철기군 앞에서도 작동을 할까요? 전쟁도 정치의 연장이라고는 하지만 기원전 2세기 한무제 유철에게 있어서의 전쟁은 정치 그 이상의 광기였습니다. 한무제는 흉노를 쫓아내고 실크로드를 개척했으며 남쪽의 베트남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09년 마침내 그의 칼끝은 동쪽의 위만조선을 향합니다. 그리고 1년 정도의 공방 끝에 위만조선의 왕검성이 그에게 함락되던 날,
한무제는 지도를 보며 웃고 있었겠죠. 이제 동쪽 끝까지 내 땅이다. 하지만 그는 곧 다가올 미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만조선의 뒤에서 버티고 있던 거대한 호랑이인 북부여를 과소평가했던 거죠. 당시 북부여의 통치자는 4세 단군인 고우루였습니다. 고우루는 냉철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한나라 군대의 규모와 위력을 잘 분석하고 있었기에 감정적인 맞대응 대신 철저한 작전에 의한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역사적인 북부여의 대한나라 전쟁, 그 처절했던 전쟁의 서막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이 시기를 아주 단순하게 적어놨죠. 위만조선이 망하고 한사군이 설치되었다. 끝! 하지만 북부여기와 당시의 전황을 복기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북부여기에 따르면 한나라 유철이 평라 혹은 평양 또는 요동이라고 불리우던 지역을 침범하고 사방으로 병사를 보내려 하였으나 이기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왜 이기지 못했을까요? 한나라 군대가 약해서? 아닙니다. 그들은 당대 최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리와 보급에 있었던 거죠. 당시 한나라의 원정군은 이미 본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보급선이 마치 고무줄처럼 늘어져 있었던 거죠. 고우루 단군은 이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고우루는 들판을 비우는 청야 전술을 사용한 거였죠. 적군인 한나라 군대가 진군해 오는 경로에 모든 우물을 메우고 마을을 불태우고 식량을 성 안으로 옮기거나 산속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그래서 한나라군이 진격을 하면 할수록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적을 칼로 베는 것이 아니라 굶겨 죽이는 효율적인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쌍한 백성들의 마을이 불에 탄 건 안타깝네요. 다행히 고우르 단군의 북부여 군에게는 한나라 군대가 가지지 못한 비장의 무기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기동력입니다. 최근 길림성 일대 고분군에서 출투되는 북부여 시기의 마구들과 철제 무기들을 보면 당시 북부여 기병의 수준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갑옷을 입고도 말 위에서 자유자재로 파르티잔샷의 활을 쏘는 경기병과 적진을 돌파하는 중장기병을 혼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터벅터벅 걷는 한나라 보병 부대의 측면을 시속 40에서 50km로 달리는 북부여 기병대들이 잡초 제거하듯이 제거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 경우 보통 전투가 아니라 학살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만약 정말 한나라가 승리해서 평양에 낙랑군을 설치했다면 그 길목으로 보급로가 안전하게 확보되어야 할 텐데요. 그런데 그 길목인 요서와 요동 북부를 북부여가 꽉 쥐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과연 상군이 보급로가 끊긴 평양에 식민지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었을까요? 군사 전문가들은 불가능한 작전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나라 국경 근처인 요서 지역 혹은 교전 지역 어딘가에 임시로 설치되다가 밀려났다는 것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쵸. 실제로 사기, 효모본기나 한서 등 중국 측 사료를 꼼꼼히 읽어보면 한부제의 동방 원정 결과를 두고 천하가 텅 비고 소모되었다, 장수들이 공을 세우지 못해서 처형당했다 등의 기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만약 그들이 이겼었다면 장수들에게 상을 줬을 텐데 왜 목을 베었겠습니까?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북부여라는 거대한 방벽에 부딪혀 한무제의 동방정복 야욕은 좌절된 겁니다. 이 승리는 우리 민족사에서 살수대첩이나 한산도 대첩보다 훨씬 앞선 대규모 국제전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승자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죠. 북부여 역시 피해가 막심하여 국토는 황폐되었고 특히 백성들이 너무 지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을 지휘하던 고우르 단군이 기원전 87년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웅이 사라진 그 텅 빈 권력의 자리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죠. 고우로 단군에게는 헤브로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형이 전쟁 영웅이었다면 동생 헤브루는 던형적인 정치꾼이었습니다. 헤브루는 전쟁으로 인해 불만이 쌓인 귀족 세력, 즉 구제제의 기득권 세력들과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헤브루는 형님이 전쟁하느라 나라 곳간이 다 비었네.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의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주지. 이런 달콤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전쟁의 피로감에 젖어있던 지배층들도 헤브루를 차기 단군으로 옹립하려 합니다. 만 헤브루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의 민심이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저항의식 문화는 이때도 강했나 봅니다. 백성들은 청야전술로 자신들의 집을 불태우며 나라를 지켰는데 백성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커녕 아니 다시 귀족들의 배를 불려주는 세상으로 되돌아간다고? 백성들의 분노는 임계점 가까이 끓어오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부여의 중앙정부가 민심을 잃고 비틀거리던 바로 그 순간 저 변방의 졸본 땅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역사의 무대 위로 걸어 나옵니다. 정규군 장군도 아니고 왕족도 아닌 스스로 일어난 일개 의병장. 그가 들고 있는 깃발에는 동명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큰이들 난세는 영웅을 부르고 그 영웅은 시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고우로 단군이 돌아가신 기원전 87년 북구여의 정치 기상도는 흐림이었는데요. 수도인 백악산 아사달에서는 헤브루가 귀족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헤브루는 전형적인 구체제, 앙시행이 레짐의 수호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따진다면 극우 보수 세력이라고나 할까요? 전쟁은 끝났으니 다시 예전처럼 귀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로 돌아가자. 이것이 헤브루의 암묵적인 공약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정작 전쟁터에서 피를 흘린 건 귀족이 아니라 백성들이었는데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희생을 외면하는 헤브루 정권에 드디어 분노가 터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 압록강 유역의 졸본에서 천둥 같은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고, 두, 막, 한. 고두막한은 정통 관료 출신도 왕실의 적통도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헤브루가 가지지 못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라 군대와 싸워 이겼던 실전 경험, 그리고 밑바닥 민심의 절대적인 지지였습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여기서 역사 상식의 큰 오해를 하나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바로 동명이라는 것의 정체인데요. 우리는 보통 주몽을 동명성왕이라고 배우지만 중국의 위략이나 후한서 동의전, 그리고 논형 같은 사서들을 정밀하게 대조해보면 동명은 북리 탕리국 왕의 시녀에게서 태어나 라고 시작하는 건국설화의 주인공은 주몽보다 시기가 훨씬 앞섭니다. 그러니까 동명이라는 칭호의 원조 동명은 바로 이 시기 등장한 고두막한인 겁니다. 고두막한은 의병을 조직하여 북부여 국경에 남아있던 한나라의 잔당들과 도적대들을 단숨에 소탕해버립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그가 어둠을 몰아내는 동쪽의 밝은 빛, 동명 그 자체였던 거죠. 고두막한이 졸본에서 군대를 이끌고 수도를 향해 진격했을 때 이미 그건 단순한 반란 수준이 아니게 된 겁니다. 부패한 중앙 권력에 대한 지방의 심판이자 기득권에 대한 민초들의 일명,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헤브루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정규군까지 동원해서 막으려 했었지만 병사들의 사기도 이미 바닥이었으니까요. 병사들이 볼 때도 명분은 구국의 영웅 고두막한에게 있었으니까요. 곧이어 수도 인근까지 고두막한의 군대가 밀려오자 헤브루의 신하인 국상 아란불이 꿈 이야기를 핑계로 들며 타협을 제안합니다. 천재가 꿈에 나타나 동명이 장차 나라를 세울 것이니 너희를 피하라고 하셨다. 꼬리를 내리고 패배를 인정하는 완곡한 표현이자 살 길을 열어달라는 항복 선언인 거죠. 고두막한은 여기서 아주 성숙한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고두막한은 헤브루 일파를 몰살시키지 않고 퇴로를 열어줍니다. 너희 세력을 인정해 줄 테니 여기서 당장 나가라! 라고 해버리고 헤브루는 자신의 지지 기반인 귀족들과 사병들을 이끌고 동쪽의 가셔번이라는 땅으로 대거 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역사적인 동부여 분립 사건이랍니다. 동부여라는 나라는 원래 있던 게 아니라 북부여 권력 투쟁에서 패배한 보수 세력이 세운 망명정부였던 셈인 것이죠. 그렇게 되니 만주 대륙엔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이중 권력 체제가 형성됩니다. 서쪽엔 졸본을 중심으로 한 고두막한의 혁명 정권인 졸본 북부여, 그리고 동쪽은 가서번의 헤브루 정권인 동부여의 냉전 체제가 된 거죠. 고두막한은 5세 단군으로 즉위하여 국호를 졸본부여라 칭하고 연호를 동명이라 정합니다.
자신이 해모수의 정통성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보인 것이죠. 고두마카는 낡은 구체제를 혁파하고 의병 출신의 젊은 인재들을 등용하여 국가 시스템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간 헤브루 세력, 즉 동부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국력을 회복하고 호시탐탐 본국 북부여의 자리를 되찾으려 했으니까요. 이 두 세력의 긴장 관계는 훗날 고구려의 건국지조 주몽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몽이 태어난 곳이 바로 적진 한복판의 동부여였기 때문이죠. 긴장되네요. 자, 이제 시점을 주몽의 고향이라는 동부여의 궁궐로 돌려볼까요? 헤브루가 죽고 금화가 동부여의 왕이 되었을 때 유화 부인이 낳은 한 아이가 궁궐의 골칫거리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해모수의 후손인 불리지이였죠. 그러니까 주몽은 북부여 건국지조의 직계 혈통을 가진 아이였던 거죠. 동부여의 왕자들, 특히 대소 왕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몽은 단순한 배다른 형제나 식객 차원이 아니었어요. 전홍은 언젠가 우리의 왕권을 위협할 북부여의 진짜 필줄이다. 이런 정치적인 위급감이 주몽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었던 거고, 그런 이유로 주몽이 탈출을 마음먹게 된 계기가 됐었던 겁니다. 그가 말을 달려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자신의 뿌리가 있는 곳, 고두마칸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촐본이었습니다. 이 운명적인 귀환이 어떻게 북부여와 고구려를 하나로 묶는지, 그 위대한 계승의 드라마가 궁금하시죠? 계속 갈까요? 역사에선 가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사실은 필연적인 인과관계의 결과물일 때가 많습니다. 기원전 60년, 북부여를 구원하고 중흥시켰던 영웅 고두마칸도 결국 세상을 떠나자 그 뒤를 이어 아들 고무서가 6세 단군으로 즉위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그건 바로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에겐 오직 딸만 셋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둘째 딸인 소선호는 남자들 못지않은 배포와 리더십을 가진 여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사회에선 여성이 단독으로 제국을 통치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늘 그렇듯이 권력의 공백을 노리는 하이에나들이 안팎으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절묘한 타이밍에 동쪽 동부여에서 탈출한 한 청년이 압록강을 건너 졸본 땅에 도착합니다. 바로 주몽입니다. 여기서 잠깐 먼저 주몽의 스펙을 냉정하게 분석해 볼까요? 주몽은 그곳에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주몽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첫째, 그는 해모수의 직계 후손이라는 최강의 혈통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었죠. 북부여 건국 시조의 피가 흐른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통성을 의미합니다. 둘째, 그는 동부여 궁정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뛰어난 활쏘기, 무예 실력을 갖춘 인재였죠. 고무서 단군도 주몽을 보자마자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청년이야말로 내 딸 소선호와 짝을 이루어 이 나라를 지킬 유일한 대안이다. 그리고 주몽을 사위로 삼아버리죠. 이 혼인은 한국 고대사에서 아주 유명한 빅딜이었습니다. 그 혼인은 주몽의 혈통적 정통성과 소선호의 현실적 기반인 자금력과 조직력이 결합한 것이죠. 결국 주몽은 북부여 내의 구세력인 해모수 계열과 신세력인 고두마칸 계열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58년 고무서 단군이 붕어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대통을 주몽에게 물려주거라. 주몽의 권력은 반란도 찬탈도 아니었습니다. 전임 단군의 합법적인 유언에 따른 평화적 정권 이양이었던 것이죠. 주몽은 북부여의 7세 단군 혹은 졸본부여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인 기원전 37년 마침내 국호를 고구려로 선포합니다. 이건 사실 창업이라기보다는 리모델링에 가까웠던 거죠. 고구려라는 이름의 유래는 해모수의 고향인 고리국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국호를 고리국에서 따온 이유는 주몽이 내건 건국 이념인 다물, 즉 옛땅, 즉 북부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선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북부여라는 튼튼한 뿌리 위에서 자라난 거대한 줄기였던 셈인 것이지요. 이 계승관계를 설명해주는 결정적인 유물이 바로 광개토대왕릉비입니다. 호태왕릉비라고도 하는데 비석의 첫 문장부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조 추모왕 주몽은 북부여에서 나셨다.
이 7글자는 1600년 전 고구려인들이 직접 남긴 출생 증명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한사군도 아니고 동부여도 아닌 바로 북부여임을 명확지했습니다. 만약 북부여가 신화 속의 나라라면 천하를 호령하던 광개토 대왕이 상관도 없는 유령 국가를 자신의 조상이라고 비석에 새길 이유가 있었을까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도 시조 동명성왕편에 부여의 별종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부여는 바로 북부여를 지칭하는 것이죠. 중국 사서인 북사나 수서에도 고구려가 부여에서 나왔다는 기록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문헌과 비석 그리고 정황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결국 북부여의 180년은 우리 역사에 빠진 고리가 아니라 단단한 척추라는 거죠. 해모수의 건국혁명, 모수리의 시스템 구축, 고우루의 항전, 고두막한의 중흥, 그리고 주몽의 계승까지 이 장대한 서사가 있었기에 고구려는 단순한 부족 국가를 넘어 동루가의 패권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대한 역사를 잃어버린 채 남들이 써준 반쪽짜리 설명만 듣고 있으니 역사 공부를 할 때면 뒤죽박죽되어 무슨 추리소설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타임캡슐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북부여는 잊혀진 전설이 아니라 지금 우리 민족의 DNA 속에 살아 숨쉬는 원형, 아키타이프입니다. 어둠을 뚫고 빛을 가져온 사람들, 위기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그들의 광명 정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북부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컨텐츠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잃어버린 자부심을 되찾아주는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단고기 알림전 3번째 시간, 오늘은 북부여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4번째 시간으로 태백일사를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